우리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면 20억은 훌쩍 넘을 거라던데. 서울 아파트를 팔고 기촌한 지 1년 만에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아들의 육신과 남편 친구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멋진 풍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팔고 남편의 건강과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며 귀촌했던 한 부부가 어떻게 단 1년 만에 자식과 친구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그 눈물겨운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울림과 현실적인 교훈을 줄 것입니다. 저는 68살,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퇴직한 전직 교사 김선영입니다. 은퇴 후에는 남편과 함께 복잡한 서울을 떠나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와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꿈꿨죠.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그 1년 동안 겪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고단하고 후회스러웠던 시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시간들을 다시 입 밖으로 떠내는 건 지금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섣부른 판단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분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 자식들처럼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며 제 모든 것을 바쳤지요.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식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으니까요. 엄마, 저희는 다 이해해요. 엄마가 학생들 가르치시는 모습이 저희는 늘 자랑스러웠는걸요. 딸 미진이의 말에 위안을 받곤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아렸습니다. 남편은 한때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지만 IMF 외환위기 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시절 사업 실패로 절망하며 밤마다 몰래 눈물 짓던 그의 뒷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다시 일어섰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힘을 모아 서울 성수동의 작은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작년 봄 남편이 갑자기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병원에 빨리 도착해 큰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의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도시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오염된 환경이 증상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공기 좋은 자연 환경에서 생활하며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3년 내에 더 심각한 심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회사 일이 바빠 자주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아들이었는데 해숙해진 아버지를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아예 시골로 내려가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도 주말마다 꼭 내려갈게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의 걱정 섞인 말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원한 후에도 아들은 계속해서 저희 부부의 귀촌을 권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전원주택 정보를 매일같이 제 휴대폰으로 보내주기도 했죠. 엄마, 요즘 세상이 너무 불안해요.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우리 아파트 재건축도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세금은 또 자꾸 오르고요. 지금 집을 파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건강도 챙기시고요. 남편도 아들의 말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퇴원 후 병원을 오가는 길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이 매연과 시끄러운 소음, 복잡한 거리들이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우리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10억 원까지 올랐었죠. 저희 부부의 연금과 퇴직금을 합치면 노후 생활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오랜 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그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자네와 재수 씨를 위해서 아주 좋은 매물을 하나 찾아놨네. 경기도 외곽인데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바로 이웃에는 서울에서 온 교수 부부도 살고 있어서 외롭지는 않을 걸세. 이 집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망설이다가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솔직히 마음이 설렸어요. 35년 동안 학교 종소리에 맞춰 교실로 향하던 제 삶 대신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다니 상상만으로도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복잡한 서울 떠나서 자연 속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볼까? 아이들도 주말마다 내려올 수 있다고 하고 남편의 제안에 잠시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38년간 살아온 정든 서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시골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부부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을 가져오게 될 줄은요. 그해 봄, 드디어 저희는 서울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0억 원의 거래가 성사되었고 중개업자인 남편의 친구는 우리에게 특별히 중개 수수료를 5%가 아닌 3%만 받겠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좋은 곳을 소개해 준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마을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아파트 대신 낮은 지붕들이, 복잡한 도로 대신 구불구불한 시골길이 나타났죠.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남편의 눈빛이 오랜만에 생기 있게 빛났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그 무기력한 모습이 거짓말처럼 그날만큼은 젊은 시절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녁에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남편이 문득 말했습니다. 여보, 예전에 내가 회사를 접어야만 했던 그 시절이 생각나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이번 선택도 분명 옳은 선택일 거야. 2번의 실패는 없을 테니까.
이번에는 내가 직접 선택한 길이니까 더 잘 될 거야. 남편의 말에서 확신과 함께 아주 미세한 불안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의 결단력을 믿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집은 정말 꿈에 그리던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부지가 300평이나 되었고 40평 규모의 예쁜 단층 주택이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 앞으로는 넓은 마당과 텃밭이, 뒤로는 작은 과수원까지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가을이 되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릴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직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건 아니지만 살면서 조금씩 손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맑은 공기 좀 보세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중개인은 우리에게 이웃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서울에서 내려온 은퇴한 교수 부부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교수님 부부는 우리보다 1년 먼저 이곳에 이주해서 아주 잘 적응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서울 생활에 지쳐서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천국이나 다름없지요. 건강도 훨씬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여러분도 곧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희 부부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전날 밤 서울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조금 어색했지만 그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라 여기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사 첫 주는 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가구들을 배치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시장에 가고 아들과 딸도 주말에 내려와 저희를 도와주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정말 좋네요. 아이들 데리고 자주 놀러 올게요.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자연이잖아요. 아들의 말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잃었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 일련의 과정이 그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죠. 마을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온 선생님 부부라고 하니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마을 행사에도 꼬박꼬박 초대해 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텃밭에서 직접 상추를 따서 먹어보기도 하고 집 앞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뛰어놀았죠.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진짜 좋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런 손주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개수도 줄어들었고 얼굴 색도 훨씬 좋아졌죠.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불편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장을 보러 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차로 30분이 걸렸고 대형마트는 1시간이나 가야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모두 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운전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보, 나중에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서 운전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택시를 부르려고 해도 이 깊은 시골까지 오려는 기사님이 있을까요?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낙관적이었습니다. 걱정 마.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지금은 우선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자고. 병원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은 있었지만 큰 종합병원은 역시 차로 2시간이나 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정기 검진을 위해 우리는 다시 서울로 가야만 했죠. 왕복 4시간의 이동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처음에는 건강이 좋아지는 듯 했지만 2달쯤 지나자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숨이 차다고 하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 하더군요. 텃밭에서 일하다가 자주 쉬었고 밤에는 가슴이 불편하다며 가끔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병원에 한번 가볼까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야. 오히려 서울보다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남편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 부부시죠? 마을 회비를 좀 거두러 왔습니다. 저희 마을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첫 해에 회비를 조금 더 내시는 게 오래된 관례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마을의 화합을 위해 저희는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마을 도로 정비 비용, 쓰레기 처리 비용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했던 건 처음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던 그 교수 부부가 갑자기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분들 댁을 방문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요. 사실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서울로 돌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의아했습니다. 천국 같다던 이곳을 떠난다니. 그제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친구인 그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어졌고 한번 만나자고 요청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만 댔지요. 여보,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요? 처음으로 남편의 눈빛에서도 저와 같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골 생활 3개월 차, 서서히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천 생활 4개월 차, 처음으로 서울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정기검진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본 서울의 모습은 여전히 분주하고 복잡했지만 어쩐지 그 활기가 그리워지더군요. 병원 검진을 마치고 예전에 우리가 살던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살던 아파트 한번 들러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재건축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 모두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너무나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우연히 전에 살던 아파트의 옆집 주민을 만났습니다. 어머,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멀리 이사 가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파트 재건축 진행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조합 설립도 벌써 끝났고 설계사도 선정됐대요. 원래 5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 했는데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2, 3년 안에 이주할 것 같다고 하네요. 게다가 우리 단지가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서 진행이 더 빨라졌대요. 보상금도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라던데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팔 때만 해도 재건축은 한참이나 더 걸릴 거라고 했는데 남편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울에 있는 딸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손녀를 안아보니 너무나 훌쩍 커 있더군요. 6개월 전보다 훨씬 말도 잘하고 걸음마도 완벽해졌어요. 엄마, 이제 시골 생활은 어때요? 적응은 잘 되세요? 딸의 물음에 저는 밝게 대답하려고 애썼지만 사실 제 마음 한구석은 무척이나 불편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선택이 옳았던 걸까?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좀 알아본 게 있어. 그 부동산 중개인 내 친구 말이야. 알고 보니 그 지역 땅을 아주 싼 값에 사들인 후에 우리 같은 서울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넘기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뭐라고요? 그럼 우리도? 우리도 그 피해자 중 하나인 것 같아.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어. 알고 보니 3%가 아니라 거의 10%에 가까운 돈을 중간에서 챙겼더라고. 집에 도착해서 바로 확인해 봤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정말로 중개 수수료만 3천만 원이 아니라 9천만 원 가까이 지불했더군요. 세부 내역을 아주 애매하고 복잡하게 적어놓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당장 전화해서 따져봐요. 남편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 친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자로 항의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계약은 정당하게 진행된 거야. 나는 내 일을 한 거고 자네들도 좋은 집을 얻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지 고민했지만 계약서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멀리 시골에 살다 보니 서울까지 오가며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텃밭에 가는 횟수도 줄었고 말수도 눈에 띄게 적어졌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했던 건 그 교수 부부의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찾아갔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웃에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분들이요? 한 달 전에 서울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원래 여기에 오래 살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살다가 건강이 좀 좋아지면 다시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기는 천국이에요 라고 말했던 그분들이 처음부터 임시로 머물 생각이었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중개인을 통해 이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모델 주민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을 주민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선생님네처럼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예전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1년을 채 못 버티고 다시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울 사람들이 오면 일부러 깊게 관계를 맺지 않아요. 어차피 곧 떠날 사람들인데 뭐하러 정을 줘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다가 점점 거리를 두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희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한 6개월만 더 기다려봐요. 진짜 추운 겨울이 오면 아마 못 견딜걸요. 여기 겨울 난방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기름 보일러라서 서울 아파트의 3배는 넘게 나온다니까요. 하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박할머니는 가끔 직접 기른 채소를 들고 찾아오셨고, 그런 험한 말을 듣고 걱정하는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적응하는 건 다 다른 법이에요. 겨울이 오면 서로 김치도 나눠 먹고 땔감도 나누어주면서 돕고 사는 것도 시골 생활의 또 다른 맛이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런 따뜻한 이웃들 덕분에 완전히 외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을에서는 여전히 저희가 이방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님은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친절했던 분이 이제는 마을의 각종 비용을 저희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형편이 좋으시잖아요. 마을의 발전을 위해 좀 더 내셔야지요. 매번 돈을 요구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방인인 저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더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대체 언제까지 서울 사람으로 불려야 하는 걸까? 이곳 사람이 되려면 도대체 몇 년이 더 걸리는 거지? 아들도 처음 2달만 가끔 내려오더니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항상 일이 바빠서 아이들 학원 때문에 같은 이루였죠. 전화로 물어보면 네, 곧 갈게요 라고만 대답하고 실제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제가 직접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의 집 현관에는 새 신발장이 들어와 있었고 거실에는 비싸 보이는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아, 이 가구들은 언제 다 샀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할부로 좀 샀어요. 살림살이를 좀 바꿨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우연히 아들은 서재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출 금액이 상당했고 담보는 오피스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얼버무리더니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집 하실 때 그 돈으로 제가 강남에 오피스텔을 한 채 샀어요. 투자 목적으로요. 요즘 오피스텔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 큰 결정을 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니? 그리고 네가 우리더러 귀촌하라고 그렇게 권했잖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거야. 엄마 아빠 건강도 생각해서 그랬고, 솔직히 서울 생활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시골에서 사시면 훨씬 더 여유로우실 것 같았어요.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제 가정을 챙겨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아들이 우리를 서울에서 멀리 보내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투자 기회를 잡으려고 우리를 이용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미 실망이 큰 남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망설여졌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깜깜한 시골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배신당한 걸까? 그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요.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당한 거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니 자식들이 내려올 거란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지. 새 집에서의 첫 명절이니 턱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 남편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며 약을 자주 찾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온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저를 도와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괜찮아. 자식들이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냥 잠깐 앉았다가 다시 하면 돼. 남편은 점점 더 자주 쉬어야만 했고 밤에는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고 마을 정육점에서 산 한우로 갈비찜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우리가 직접 텃밭에서 기른 작물로 만든 음식이라 더 뿌듯하네요. 남편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전날부터 마당도 쓸고 잔디도 깎고 자식들과 손주들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했어요. 명절 당일 딸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녀는 마당을 보자마자 신나게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엄마, 집이 정말 예뻐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도시의 편리함이 그립고 딸과 손녀가 보고 싶을 때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게 아쉬웠으니까요. 점심시간이 가까우는데 아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네, 곧 출발할게요 라는 대답뿐이었죠. 결국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길이 너무 막혀서요. 여긴 진짜 너무 멀어요. 아들의 말투에서 약간의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손자는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만 짓고 있었죠. 식사 자리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오빠, 요새 일은 잘 돼? 이번에 뭐 좋은 거 샀다면서.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잘 돼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뿐이야. 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오빠 오피스텔 샀다며? 그것도 강남에?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사생활인데. 오빠 사생활이 아니라 엄마 아빠 돈으로 산 거잖아.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집 파시라고 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연히 오빠 부부가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엄마 아빠 서울집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빨리 팔게 하고 그 돈으로 우리가 투자하자고. 그게 효도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엄마 아빠의 믿음을 이용한 거잖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은 발끈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부모님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지. 거짓말 마. 내가 똑똑히 다 들었어. 심지어 서울에 계속 계시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시골로 내려가시는 게 낫다는 말까지 했잖아. 바로 그때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옴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가슴이 조금 답답해서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119에 전화했지만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사위가 남편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아빠, 얼른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명절 저녁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으로 꽉 막혀 있었어요. 2시간 거리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보, 제발 좀 버텨요. 우리 아직 함께 할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급히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어요. 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어떡하죠? 이렇게 멀리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들은 멀리 떨어져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휩싸여 있는 듯 했지만 제게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가족의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남편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네.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이렇게 무력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나이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가족의 신뢰를 잃은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네. 내가 또다시 가족을 실망시켰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그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IMF 때 회사가 무너졌을 때 단 한 번뿐이었는데 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큰 위기를 넘겼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협심증 재발입니다. 다행히 큰 발작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과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실례지만 어디에 사십니까? 경기도 외곽 두리마을이라는 곳에 삽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곳은 여기서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의 상태는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요? 가능하다면 대형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30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좋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그 시골집, 이제 와서 다시 떠나야 한다니.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돌리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미안하네. 명절을 다 망쳐버렸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남편의 손을 잡았는데 평소보다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입원 3일째 병실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기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많이 좋아지셨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가 서울집 파시고 시골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정말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그럼 그 오피스텔은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투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 돈을 노린 건 절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의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 2회 병원 방문,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서요. 퇴원 후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약을 먹고 저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단으로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매번 병원에 가는 일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왕복 4시간, 택시비는 한 번에 20만 원. 남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도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텃밭일로 하다가 삐끗한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겨우 몸을 일으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네, 경기도 두리마을이라는 곳인데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구급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죄송합니다. 산길이라 위치 파악이 좀 어려워서요.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결국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전화를 건 지 40분이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길이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위진 곳은 저희도 처음입니다. 작은 의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급성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의사는 MRI 촬영이 필요하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도 아픈 몸을 이끌고 또다시 그 먼 병원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둘 다 몸 망가지겠어. 가까운 도시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하지만 이 집은요, 우리 모든 걸 정리해서 산 우리 집인데 집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 이대로는 우리 둘 다 버티기 힘들 것 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던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더 비참했던 건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인이 솔직하게 말해 주었어요. 요즘 이 동네는 서울 사람들이 못 견디고 다시 나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요. 게다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전원주택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건강은 나빠지고 경제적 여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남편의 의료비, 교통비에 겨울철 난방비까지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또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댁에 부탁드릴 게 좀 있습니다. 마을 앞 도로 확장공사 비용을 각 가구마다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또 돈 얘기하러 오셨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냈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다른 집에 2배는 좋긴 했을 겁니다. 이장님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선생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형편이 좋으시니까 마을을 위해 좀 더 내셔야죠. 여기 토박이들은 다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희도 어렵습니다. 아내와 제가 지금 아파서 병원비에 허덕이고 있어요. 더는 못 내겠습니다. 이장님은 언짢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시장에 가도 인사를 건네면 시큰둥하게 받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했어요. 저녁에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 부부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알고 보니 그분도 저희처럼 서울에서 귀촌한 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이곳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 겪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차별, 끊임없는 비용 요구. 여기서는 서울 사람은 영원히 서울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진짜 마을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10년이나 버티셨어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떠나려고요. 남편이 먼저 가고 난 후에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롭고 무서워요.
아플 때는 정말이지 너무 두려워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는 정말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 할머니처럼 될까봐 두려워졌거든요. 이곳에서 계속 버티는 건 우리 부부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망가뜨리는 일 같았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집은 팔리지 않고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고 이것이 우리의 쓸쓸한 노후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초생활 8개월 차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몇 달째 매물로 나와 있지만 문의 전화 한 통조차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시세를 아주 크게 낮추라고 권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댁 주변으로 똑같은 이유로 집을 팔려는 집이 예니를 꼽채는 더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죠. 그럼 얼마나 더 낮춰야 팔릴까요? 글쎄요. 사실 지금 시골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어서 적어도 30% 이상은 가격을 낮춰야 겨우 문의가 올까 말까 할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산 가격에서 30%나 가격을 낮추면 몇 억의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집을 판다고 해도 서울로 다시 돌아갈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떠나온 사이 서울의 집값은 계속해서 무섭게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저희의 재정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관리하던 주식은 크게 하락했고 채권 만기가 돌아와도 재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달 생활비, 병연비에 주택 관리비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노후자금이 다 소진될 것 같아요. 남편도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어. 내가 다 잘못 판단했어. 서울 아파트를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진아, 엄마가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단다. 딸은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신랑도 회사가 불안한 상태라 이번 달부터는 월급도 줄어서 저희도 아직 신혼이라 저축해둔 돈도 별로 없고요. 이해했습니다. 딸의 가정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엄마 아빠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란다. 시골집이 통 팔리지를 않고 아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제가 샀던 그 오피스텔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대출금 이자도 계속 오르고 사실 지금 제가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 상환에 쓰고 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니. 남편과 제가 평생을 모은 돈으로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들이 집을 살 때도 보태줬는데 정작 우리가 어려울 때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니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